여기서 산짐승 밥이나 되세요. 걷지도 못하는 어머니를 친아들이 계곡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딱 한 통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화 하나로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도망치던 아들 부부,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혜자라고 합니다. 올해 76입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자식이 효도한다고들 하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게 됐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네요. 허리 디스크가 심해진 건 작년 겨울부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허리가 뻐근한 정도였어요. 그러다 점점 다리까지 저리기 시작했죠.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수술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제 나이에 수술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며 버텼어요. 아들 재민이는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합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일해요. 두 사람 다 바쁘죠. 그래도 가끔 전화는 합니다. 안부를 묻고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재민이가 물으면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응, 괜찮아. 걱정 마.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말하지 않았어요. 자식들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였습니다. 재민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며느리 수진이랑 같이요. 어머니, 우리 어디 좀 다녀올까요? 바람 쐬러요. 재민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아들이 저를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오랜만에 드라이브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좋지. 어디로 갈 건데? 경기도 쪽에 계곡이 하나 있어요. 공기도 좋고요. 수진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도시락도 싸왔어요. 거기서 같이 드시죠. 도시락까지 준비했다니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요. 그동안 외로웠던 마음이 스르르 녹는 것 같았어요. 차에 오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허리 때문에 몸을 제대로 구부리지 못했거든요. 재민이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수진이는 뒷좌석 문을 열어줬고요.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차에 올랐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들이 지나가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을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날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점점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도로가 나타났어요. 차가 덜컹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허리가 아파서 얼굴을 찌푸렸지만 참았습니다. 내색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기 참 깊네. 제가 중얼거리자 재민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사람이 별로 없어서 조용해요. 차는 계속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햇빛도 잘 들지 않았죠. 아무래도 좀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차가 멈췄습니다. 계곡 옆이었어요. 물소리가 졸졸 들렸죠. 나무 사이로 햇빛이 조금 새어 들어왔습니다. 공기는 확실히 좋았어요. 상쾌했죠. 자, 어머니 내리세요. 재민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래도 내렸습니다. 수진이는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재민이가 바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았어요.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재민이와 수진이가 자꾸 눈을 마주치더니 서로 고갯짓을 했거든요. 무슨 신호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러는지 몰라서요. 재민아, 우리 밥 먹을까? 도시락 가져왔다며.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재민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진이를 쳐다볼 뿐이었죠. 수진이가 도시락 하나를 들고 제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있어요. 너희는 안 먹어? 저희는 차에서 먹을게요. 이상했습니다. 왜 같이 안 먹는 걸까요? 저는 도시락을 들여다봤어요. 김밥 몇 줄과 과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재민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응? 여기서 산짐승 밥이나 되세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죠? 산짐승 밥이라고요? 재민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병원비도 너무 많이 나가고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이제 한계예요. 수진이가 거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두 사람은 차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바위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재민아, 재민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차 문은 닫혔어요. 시동이 걸렸죠. 재민아, 이러지 마. 엄마야, 엄마.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따라 멀어져 갔어요. 저는 바위에 매달려 일어서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죠. 재민아. 제 목소리가 산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어요. 물소리만 졸졸 흘렀죠.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웠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저는 도시락을 내려다봤습니다. 김밥이 보였죠. 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어둠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아들이 저를 버렸다는 걸요. 여기, 이 깊은 산속에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어요. 가슴이 조여왔죠.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바위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어요. 허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저릿저릿했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어렸을 때 본 별처럼 많았죠. 그 별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 건가? 이렇게요.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5살이었어요. 재민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요. 갓 돌이 지난 재민이를 안고 장례식장에 섰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죠. 눈물은 나중에 흘렸어요. 집에 돌아와서요.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했죠. 젊은데 재혼하라고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재민이는 제가 키우겠다고 했죠. 백반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홀에서 밥상을 날랐죠. 허리는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솥을 들고 쭈그리고 앉아 바닥을 닦았거든요. 재민이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숙제도 혼자 했죠. 저는 밤늦게 돌아와서
재민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우리 재민이 잘했네. 재민이는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그 작은 몸을 꼭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죠. 재민이가 중학생이 됐을 때 저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해야 했거든요. 기름 냄새가 옷에 배었어요. 손에서는 마늘 냄새가 떠나지 않았죠. 재민이는 그런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끝나고 시장에 와서 도와줬어요. 반찬통을 나르고 손님들에게 인사했죠. 어머니, 저희 엄마 반찬 정말 맛있어요. 재민이가 말하면 손님들은 웃었습니다. 귀엽다고 했죠.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재민이는 대학에 갔어요. 장학금을 받았지만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시장 일을 더 열심히 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죠. 허리는 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재민이가 졸업하던 해 저는 쓰러졌어요. 시장 바닥에서요. 허리 디스크였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재민이 취업 준비에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재민이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서울의 작은 무역회사였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자리를 잡는구나 싶었죠. 몇 년 후 재민이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수진이라는 여자였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한다고 했죠. 저는 좋았어요. 아들이 행복하다면요. 결혼식 날 저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오래된 한복이었지만 깨끗이 다려 입었어요. 수진이 부모님은 양복과 드레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금 주눅이 들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아들이 행복한 거니까요. 결혼 후 재민이는 독립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죠. 재민이는 바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달라졌습니다. 재민이가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무역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회사를 차린다고요. 저는 응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라면 잘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얼마 후 재민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요. 할아버지 선산 좀 팔 수 있을까요? 선산이요?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산이었습니다. 재민이 아버지도 거기 묻혀 있었어요. 재민아, 그건 내 아버지 산소가 있는 곳인데. 어머니,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업 자금이 급해요. 나중에 다른 곳에 모시면 되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필요하다는데요. 알았어. 알아볼게. 선산은 팔렸습니다. 그 돈은 재민이에게 갔어요. 저는 남편 산소를 옮기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그냥 그곳에 두고 왔죠. 그리고 올해 봄이었습니다. 재민이와 수진이가 집에 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요양병원? 그게 뭔데? 어머니 허리가 안 좋으시잖아요. 거기 가시면 치료도 받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집에 있을래. 병원은 싫어.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힘들어요. 어머니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제 사업도 어렵고요. 수진이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양병원비는 정부에서 지원도 나와요. 저희가 알아봤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내려고 하다니요. 재민아, 엄마가 그렇게 짐이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재민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짐으로 생각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수진이가 혼자 왔어요. 재민이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살기 힘들어요. 재민 씨 사업도 안 되고 저도 회사 그만뒀어요. 어머니 모시고 살 형편이 안 돼요. 수진이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서명해 주세요. 요양병원 입소 동의서예요. 저는 손을 떨었어요. 수진 씨, 나는 요양병원 안 갈래요.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병원비에 생활비에 이제 한계예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수진이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갔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하루 종일 바라봤어요. 서명해야 하나? 아들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하나?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재민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우리 바람 쐬러 갈까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이요. 바위에 기대 앉아 별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효도는 위장이었어요. 사랑은 조건이었죠. 제가 건강할 때는 괜찮았지만 아프고 늙으니 저는 장애물이 됐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아들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일까요? 혼자 키운 게 잘못일까요? 아니면 늙은 게 잘못일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저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김밥이 보였어요. 손으로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왜 살아야 하는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본능이 말했습니다. 살아야 한다고요. 저는 김밥을 한 줄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찾았어요.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죠. 기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손으로 물을 떠마셨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목을 적셔줬죠. 저는 다시 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민이와 수진이는 계획한 거였어요. 저를 버리기로요. 왜 하필 이곳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깊은 산속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하니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를 찾지 못하게 하려고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두려고요. 밤은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몄어요. 추위가 더 심해졌거든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고요. 아직은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바위에 기댄 채 잠들었다 깼다를 반복했어요. 추위 때문에 제대로 잘 수가 없었거든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쳤죠. 저는 눈을 떴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기적처럼요. 허리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다리는 감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저는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휴대폰이 있었어요. 재민이가 작년에 사준 거였죠. 꺼내서 화면을 켰습니다. 배터리는 반쯤 남아 있었어요.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요. 하지만 누구에게 걸죠? 재민이에게요? 아니에요. 그 아이는 저를 버렸습니다. 경찰에게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요. 연락처를 훑어봤어요. 이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재민이, 수진이,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요. 야마다 켄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984년 여름이었어요. 그때 저는 31살이었습니다. 재민이는 6살이었죠.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손님들이 꽤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죠.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요. 밖으로 나가봤어요. 골목 입구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저기요.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자 남자가 신음했습니다. 일본어였어요.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일본어라는 건 알 수 있었죠. 잠깐만요. 일으켜 드릴게요. 저는 남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볍지 않았어요. 하지만 힘을 다해 가게 안으로 데려왔죠. 남자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줬어요. 그제야 얼굴이 보였습니다. 26쯤 돼 보였어요. 이목구비가 뚜렷했죠. 괜찮으세요? 어디 아파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더듬더듬 한국말을 했습니다. 배 고파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배가 고파서 쓰러진 거였어요. 알았어요. 기다리세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국밥을 끓였습니다. 남은 고기와 국물을 넣고 푹 끓였어요. 밥도 한 그릇 퍼 담았죠. 국밥을 내왔습니다. 남자는 두 손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먹기 시작했죠. 정말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한 그릇을 금세 비웠습니다. 더 드릴까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한 그릇을 더 가져왔습니다. 남자는 그것도 다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남자가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한국말로도 했어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그런데 어디서 오셨어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신분증이 보였어요. 일본 여권이었죠. 일본. 도쿄에서 왔어요. 일본에서요? 여기는 왜 오셨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가족. 찾아요. 할아버지 고향. 여기에요. 제일교포였어요.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돈. 다 없어졌어요. 소매치기. 당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타국에서 돈도 없이 떠돌다니요. 여기서 자고 가세요. 내일 대사관에 연락해 보고요. 남자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람이 서로 도와야죠. 저는 가게 뒤편에 있는 쪽방으로 남자를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잘 수는 있었어요. 이불도 깔아줬죠. 여기서 쉬세요. 내일 아침에 밥 줄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자에게 아침을 차려줬어요. 밥과 된장찌개, 김치였죠. 남자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야마다 켄지예요. 일본 이름이에요. 한국 이름은요? 김건호.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켄지 씨, 대사관에 연락해 보세요. 도와줄 거예요. 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사관. 가기 싫어요. 가족 먼저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돈도 없잖아요. 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 할게요. 여기서 일하면 안 될까요? 바깥. 갚고 싶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일을 하겠다니요. 여기는 작은 가게인데요. 괜찮아요. 뭐든지 할게요. 켄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와줘야겠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설거지 좀 도와주세요. 켄지지는 활짝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켄지는 저희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죠. 손님이 많을 때는 밥상을 나르기도 했습니다. 일본 사람인데도 열심히 했어요. 재민이도 켄지를 좋아했습니다. 켄지가 재민이랑 놀아줬거든요. 종이접기도 가르쳐주고 일본 노래도 불러줬죠. 아저씨, 일본은 어때요? 재민이가 물으면 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한국도 좋아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켄지가 가족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고향 마을에 먼 친척이 살고 있었대요. 만나러 간다고 했죠. 사장님, 정말 감사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켄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잘 지내세요. 켄지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거기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이거 제 연락처예요. 일본 주소랑 전화번호예요. 무슨 일이든 연락 주세요. 꼭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꼭 간직해 주세요. 은혜는 꼭 갚아야 해요. 제가 살아있는 한 사장님을 잊지 않을게요. 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았어요. 고마워요, 켄지 씨. 켄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죠. 그동안 켄지를 잊고 살았어요. 가끔 생각나긴 했지만 연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 재민이가 휴대폰을 사주면서 연락처를 옮겨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죠. 거기에 켄지의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옛날에 도와준 일본 사람이야. 지금도 연락해요? 아니, 오래됐어. 그냥 넣어둬. 재민이는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잊고 살았어요. 지금 이 산속에서 그 이름을 다시 봤습니다. 켄지는 살아있을까요? 아직 일본에 있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국제전화였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받지 않으면 어쩌죠? 번호가 바뀌었으면요. 그런데 신호음이 멈췄어요.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늙은 목소리였죠.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켄지 씨, 인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저, 이혜자예요. 1984년에 국밥집 하던 사장님. 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놀란 것 같았어요. 사장님 맞으세요? 정말요? 네, 저예요. 세상에, 40년 만에. 어떻게? 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켄지 씨, 도와주세요.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세요? 어디 계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았다고요. 산속에 혼자 있다고요. 허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 없다고요. 켄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갈게요. 꼭 구해드릴게요. 하지만 여기가 한국이에요. 일본에서 어떻게... 괜찮아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사장님, 꼭 버티세요. 제가 꼭 갈게요. 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40년 전에 국밥 한 그릇이, 쪽방 하나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고마워요, 켄지 씨. 아니에요, 사장님. 은혜는 제가 갚아야 해요.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요. 살아야 했어요. 켄지를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해시태그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살 수 있을까요? 정말로요.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해는 중천에 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지만 저는 여전히 추웠습니다. 밤사이 몸이 얼어붙었거든요. 배가 고팠어요. 어제 먹은 김밥 2줄이 전부였죠. 도시락을 다시 열었습니다. 과일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사과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단맛이 혀에 퍼졌죠. 천천히 씹었어요. 음식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언제 구조될지 모르잖아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켄지였어요. 서둘러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사장님, 저예요. 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가쁜 것 같았어요. 켄지 씨, 어떻게 됐어요? 사장님 위치를 알아야 해요. 정확한 곳을요. 그래야 구조대를 보낼 수 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위치요? 저도 모르는데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차 타고 1시간쯤 왔는데 경기도 어디쯤인 것 같아요. 휴대폰 위치 추적해 볼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켄지는 누군가와 일본어로 통화하기 시작했어요. 빠른 말투였죠. 급한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켄지가 다시 말했어요. 사장님, 휴대폰 GPS 켜져 있어요? GPS요? 잘 모르겠어요. 설정 들어가서 위치 서비스 확인해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설정 메뉴가 나왔어요. 위치 서비스를 찾았죠. 다행히 켜져 있었습니다. 켜져 있어요. 좋아요. 그럼 제가 한국 경찰에 연락할게요. 위치 추적해서 찾아낼 거예요. 켄지 씨, 정말 가능해요? 켄지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사장님, 꼭 구해드릴게요. 약속해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켄지는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요? 40년 전 일인데요. 국밥 2그릇이랑 쪽방 하나가 이렇게까지 값진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죠. 켄지에게는 그게 생명이었던 거예요. 굶어 죽을 뻔한 순간 제가 손을 내밀었거든요. 아무 조건 없이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요. 그 마음을 켄지는 잊지 않았던 겁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들에게 버림받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켄지의 마음이 고마워서였어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어요. 2로 시작하는 서울 번호였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어요. 공손했습니다. 네. 누구세요? 경찰청 실종자 전담팀입니다. 일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혜자 씨 맞으십니까? 경찰이요. 켄지가 정말 연락한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몰라요. 계곡 같은 데인데. 산속이에요. 알겠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구조대 출동시킬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혹시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허리가 아파요. 움직이기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구급대도 같이 갈게요. 혹시 주변에 특징적인 것 보이십니까? 건물이나 표지판 같은 거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나무뿐이었습니다.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고요. 나무들이 많아요. 계곡물 소리가 들리고요. 알겠습니다. 위치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쪽이네요. 지금 출동합니다.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1시간이요. 1시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재민이는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알게 되면요. 아들이 저를 버렸다는 걸 알게 되면요. 재민이는 처벌받겠죠. 유기죄로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인데요.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일었어요. 저를 이렇게 만든 건 재민이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걱정해야 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또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번엔 재민이었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어요. 받아야 할까요? 받지 말아야 할까요? 신호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재민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온했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응. 어머니, 잘 계세요? 잘 계시냐고요? 저를 산속에 버려놓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재민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아니, 정말 모르는 걸까요? 제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 못한 걸까요? 재민아,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산짐승 밥이나 되라고 했잖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재민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아, 대답해. 어머니, 아직 거기 계세요? 재민이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아직 살아있어. 내가 바랐던 대로 안 죽었어. 어머니, 그게 뭐, 변명이라도 할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살기 힘들어서요. 그래서 엄마를 버려 산속에 내다 버려. 어머니, 재민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저도 살아야 한다고요. 어머니 모시고 살 수 없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다 없어요. 그 말들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이해요? 뭘 이해하라는 거죠? 재민아, 너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너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려고. 허리 아파도 참았어. 내가 대학 갈 때까지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했어. 알아요. 알아? 진짜 알아? 제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엄마를 산에 버릴 수 있어? 재민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민아, 어머니, 전화 끊을게요. 재민아,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에는 통화 종료라고 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죠. 으악. 산속에 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들이 메아리 쳤어요.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몸을 바위에 기대고 흐느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들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일까요? 희생한 게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잘못은 없었어요. 잘못한 건 재민이에요. 그 아이가 변한 거죠. 아니,
원래 그런 아이였는지도 몰라요. 제가 몰랐던 거죠.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진정됐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요. 재민이는 저를 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저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해요. 그리고 재민이에게 보여줘야 해요. 엄마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기다려라, 재민아.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살아서 나간다. 그리고 너한테 똑똑히 보여줄 거야.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배터리는 30% 남아 있었습니다. 충분했어요.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1시간이요. 1시간만요. 저는 도시락을 다시 열었어요. 남은 과일을 꺼내 먹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그리고 계곡물로 기어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물을 손으로 떠서 마셨죠. 다시 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앉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꼭 구해드릴게요. 그 목소리를 믿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살아서 나가겠다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겠다고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너진 노인이 아니었어요. 다시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죠.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쿄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빌딩 숲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켄지는 70을 넘긴 나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그는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산속에 버려졌다고 했죠. 아들에게요. 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용서할 수 없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켄지는 책상 위에 놓인 명함처를 펼쳤어요. 수많은 명함들이 꽂혀 있었죠. 그는 그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국경찰청 국제협력 담당관의 명함이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곧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김 담당관님이십니까? 네, 야마다 회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급한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셔야 해요. 켄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혜자 씨가 버려진 일을요. 위치 추적이 필요하다고 했죠.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켄지는 다시 명함처를 뒤적였습니다. 이번엔 다른 명함을 꺼냈어요. 한국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장의 명함이었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부장님. 야마다입니다. 야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유기 사건입니다. 긴급 체포가 필요해요. 켄지는 재민이와 수진이의 이름을 말했어요. 출국 금지 조치도 요청했죠.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켄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비를 맞고 쓰러졌던 날이요. 배가 고파서 정신을 잃을 뻔했던 그때요. 그런데 누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혜자 사장님이었어요. 국밥 한 그릇이 켄지의 생명을 살렸죠. 쪽방 하나가 켄지에게 희망을 줬어요. 그때 켄지는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요. 켄지는 일본으로 돌아간 후 열심히 일했어요. 무역회사에 취직했고 10년 만에 임원이 됐죠. 20년 후에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지금 켄지는 동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무역회사 회장이었어요. 직원만 3,000명이 넘었죠. 그 모든 시작은 사장님의 국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켄지는 다시 전화를 들었어요. 이번엔 자신의 회사 법무팀장에게 걸었습니다. 다나카, 긴급 건이야. 네, 회장님. 한국에 재민이라는 사람이 있어. 무역업을 한다더군. 우리랑 거래하는 회사 중에 그 사람이랑 일하는 데 있나 확인해.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켄지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죠. 사장님은 자식에게 버림받았어요. 그 아픔이 어떨지 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은혜를 저버리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고 켄지는 믿었거든요. 1시간 후 전화가 왔습니다. 법무팀장이었어요.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재민 씨는 오사카의 한 회사와 계약 진행 중입니다. 우리 계열사입니다. 계약 파기해. 네. 즉시 파기하라고. 그리고 업계에 통보해. 그 사람과는 거래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켄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명함처를 펼쳤어요. 일본 법무성 출입국 관리국 간부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사토 국장님. 야마다입니다. 야마다 회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한국인 2명을 일본 입국 금지 리스트에 올려주세요. 켄지는 재민이와 수진이의 정보를 전달했어요.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모든 전화가 끝났습니다. 켄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도쿄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제는 제 차례니까요. 켄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40년 전 힘없는 청년이었던 그가 이제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 힘을 사장님을 위해 쓸 거였습니다. 전화 몇 통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서를 불렀어요. 한국행 비행기 준비해. 오늘 밤에 출발한다. 네, 회장님. 켄지는 서재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사장님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요. 그 얼굴을 보고 사과해야 한다고요. 더 빨리 찾아뵙지 못한 거리요. 켄지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거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움직임은 재민이와 수진이에게 파멸을 가져올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출국장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여행 가방을 끄는 사람들, 가족에게 손 흔드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재민이와 수진이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재민이는 검은색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옆을 걸었죠. 두 사람 모두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오사카 도착하면 호텔부터 갈까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응, 그러자. 피곤할 것 같아. 재민이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벼웠어요. 사업 계약은 언제예요? 모레. 이틀 정도 쉬다가 미팅하면 돼. 재민이는 웃었습니다. 오사카 회사와의 계약이 성사되면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었거든요. 3억 원 규모였죠. 이번 계약 성사되면 좀 살만해지겠네요. 그러게. 드디어 좀 숨통 트이겠어. 두 사람은 수속 카운터로 향했어요. 직원이 여권을 받았습니다. 오사카행이시죠? 네. 직원이 여권을 스캔했어요.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죠.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다시 스캔했어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그리고 옆에 있던 상사를 불렀습니다. 팀장님, 여기 좀 봐주세요. 남자 팀장이 다가왔어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심각해졌죠.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확인 중입니다. 팀장은 전화를 걸었어요. 누군가와 통화했죠. 재민이와 수진이는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뭐지? 왜 저래? 수진이가 속삭였어요. 몰라. 시스템 오류 아닐까? 재민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시 후 공항 경찰 2명이 다가왔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재민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인천공항 경찰대입니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재민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출국 금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검찰에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재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희 사업 계약 때문에 일본 가는 건데요. 왜 출국 금지예요? 유기죄 혐의입니다. 경찰이 차갑게 말했어요. 순간 재민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죠. 유기죄요. 어머니 일이요. 이건 오해예요. 저희는 말씀은 조사실에서 하시죠.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재민이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죠.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찰이 수진이에게도 수갑을 채웠어요. 수진 씨도 공범으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동승했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공범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죠. 저기 봐, 범죄자래. 유기죄? 뭘 버렸대? 부모 버렸나 봐. 속삭임들이 들렸습니다. 재민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렸죠. 으아, 이럴 수가. 경찰은 두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출국장을 가로질러 조사실로 향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손가락질도 있었죠. 재민이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알았지? 재민이가 중얼거렸어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죽였는지 확인 안 했잖아요. 뭐?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나 봐요. 신고했나 봐. 재민이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맞아요. 어머니가 살아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허리도 아픈데 산속에서 이틀이나 버틸 수 있을 거라고는요.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재민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공항 조사실에 도착했어요. 경찰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형사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재민이와 수진이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목에 찬 수갑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형사 하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민 씨, 수진 씨, 두 분은 이혜자 씨를 가평군 산속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술은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출국 금지 사유만 설명드릴게요. 형사가 서류를 읽었어요. 어제 오후 3시 42분, 일본에서 한국경찰청에 긴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혜자 씨가 산속에 버려졌다는 내용이었죠. 재민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일본에서요? 누가요? 신고자는 야마다 켄지 씨입니다. 일본 무역회사 회장이죠. 야마다? 재민이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와 40년 전부터 아는 사이라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직접 전화했답니다. 재민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누구한테 전화했다고요? 일본 사람한테요? 그리고 야마다 씨가 한국 검찰에도 연락했습니다.
긴급 체포영장 발부 요청했죠. 형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어제 저녁 7시 영장 발부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요.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어쩌려고 이래요. 사업 계약도 있는데.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업 계약은 파기됐을 겁니다. 네. 야마다 씨가 일본 업계에 통보했거든요. 두 분과 거래하지 말라고요. 재민이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끝났어요. 완전히요. 오사카 계약은 날아갔고 출국도 막혔고 체포까지 됐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재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제 저녁 구조됐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고요. 살아있어요? 네. 탈수 증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답니다. 재민이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어머니가 살아있다니요. 그리고 신고까지 했다니요. 두 분은 이제 구치소로 이송됩니다. 영장이 발부됐으니까요. 구치소요?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공범입니다. 함께 조사받으셔야 해요. 형사는 일어났어요. 교도관 2명이 들어왔죠. 호송 준비하세요. 재민이와 수진이는 끌려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재민이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어머니가 누구한테 전화한 거죠? 야마다 켄지요. 40년 전 인연이라고요. 재민이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았는지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이렇게 돌아올 줄도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송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유기 혐의자 맞습니까? 노모를 산에 버렸다는데 사실입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재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을 가렸죠. 수진이는 울고 있었어요. 호송 차량에 태워졌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차는 출발했습니다. 재민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천공항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탑승하려던 곳이요. 지금은 쇠고랑을 찬 채 구치소로 가고 있었죠.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재민이와 수진이의 얼굴은 무너져 있었어요. 그들의 도주는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요. 사흘 후 서울의 한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링거가 꽂혀 있었죠.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많이 나아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다고요. 구조대가 왔을 때 저는 정신이 희미했어요. 헬기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죠. 그리고 들것에 실렸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를 받았어요. 탈수 증상이 심했대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진술을 받았어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재민이와 수진이가 저를 산에 버린 일을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걱정 마세요. 2사람 체포했습니다. 공항에서요. 공항이요? 네. 일본으로 도주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재민이가 도망치려 했다니요. 재민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구치소에 있습니다. 영장 발부됐거든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인데요. 경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푹 쉬세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경찰이 나간 후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이는 어떤 마음일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면회 오셨어요. 면회요? 네. 일본에서 오셨다는데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켄지예요. 틀림없어요.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간호사가 나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죠.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켄지였습니다. 사장님, 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켄지 씨. 켄지는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어요. 켄지 씨,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켄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진작 찾아뵙지 못해서요. 무슨 말씀을?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40년 동안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어요. 그게 죄송합니다. 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켄지 씨,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일어나세요. 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사장님, 40년 전 누님이 제 인생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때 누님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배고파서요. 아니면 범죄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켄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누님이 주신 국밥 한 그릇, 그 쪽방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걸 잊지 않았어요. 단 하루도요.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켄지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를 가져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건강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하면 퇴원할 수 있대요. 다행입니다. 켄지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켄지 씨, 당신이 경찰에 연락했다며요? 네.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했어요. 빨리 찾아야 했으니까요.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은혜를 갚는 거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켄지를 바라봤습니다. 켄지 씨, 재민이 말인데요. 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사장님. 어떻게 됐어요? 구치소에 있습니다. 영장 발부됐고 재판 준비 중이에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은 얼마나 받을까요? 유기죄는 보통 3년에서 7년입니다. 정상 참작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재민이가 감옥에 가다니요. 사장님, 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일본 업계에 통보했습니다. 재민 씨와 거래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일본 입국도 막았어요. 그렇게까지. 네.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누님을 그렇게 대한 사람을요. 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재민 씨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용서하실 건가요? 아니면?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재민이를 용서해야 할까요? 저를 버린 아들을요. 아니에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죽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켄지 씨. 네, 사장님. 재민이를 죽이지는 마세요. 켄지가 놀란 표를 지었어요. 죽인다는 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지는 말아달라는 뜻이에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민이는 살아서 죗값을 받아야 해요. 감옥에 가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아야 해요. 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출소한 후에도 살아야 해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면서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죽는 게 더 편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도망이죠. 켄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켄지 씨, 당신은 잘 살았어요? 켄지가 웃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회사도 크게 키웠고 가족도 있어요. 딸이 둘 있거든요. 그래요? 좋겠네요. 손주도 셋이에요. 세상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켄지가 행복하게 살았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사장님은요? 혼자 사셨어요? 응. 재민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쭉 혼자였어요. 외로우셨겠어요. 괜찮았어요. 재민이 있었으니까요. 제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켄지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으니까요. 켄지 씨, 제 딸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누님이라고 부르게 할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운 마음에요. 그리고 앞으로 생활비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럴 순 없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40년 전 빚을 갚는 거니까요. 켄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켄지 씨. 천만에요, 사장님. 밤이 깊어갔습니다. 켄지는 병실에 남아 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40년간의 이야기를요. 저는 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결국 정의가 통하는구나. 선한 일은 돌고 돌아 선한 결과를 낳는구나. 그리고 은혜는 잊히지 않는구나.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재민이는 죗값을 치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나아갈 거였습니다. 켄지와 함께요. 창밖의 서울은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그리고 해방감을 느꼈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석 달 후 법정이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허리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지팡이가 필요했죠. 판사석 앞에 재민이와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초췌했죠. 취재진이 가득했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어요. 이 사건은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거든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재민은 노모를 산중에 유기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재민이의 몸이 흔들렸어요. 피고인 수진은 공동정범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재민이는 뒤돌아서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입술이 움직였어요.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재민이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켄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켄지는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사장님. 그래, 끝났네. 차에 올랐습니다. 켄지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았죠. 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켄지가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어요.
창가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어요. 재민이 이름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그 위에 머물렀죠. 잠시 망설이다가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확인을 눌렀어요. 재민이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연락처에는 켄지 이름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 경찰서, 몇 개의 번호들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벼웠죠.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재활 치료 시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어요. 간호사가 팔을 잡아줬습니다. 재활 치료실로 갔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죠. 오늘은 걷기 연습 좀 더 해볼게요. 네, 선생님. 저는 평행봉을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한 걸음 한 걸음요. 힘들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제 힘으로요. 1시간 후 치료가 끝났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어요. 땀이 흘렀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창가에 다시 앉았어요. 햇살이 여전히 따뜻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40년을 재민이를 위해 살았어요. 모든 걸 희생했죠. 제 건강도 제 꿈도요. 그게 헛된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랑을 줬어요. 그게 돌아오지 않았을 뿐이죠. 하지만 켄지는 달랐습니다. 40년 전 국밥 한 그릇이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지만 그래도 선한 일은 어딘가로 흘러간다는 걸 배웠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켄지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거요. 켄지 씨, 이게 뭐예요? 오늘 법정 마지막 날이잖아요. 축하드리려고요. 저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장미였어요. 향기가 좋았죠. 고마워요. 켄지가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사장님, 다음 주에 제 딸들 데리고 올게요. 정말요? 네. 누님 뵙고 싶어 한대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요, 켄지 씨.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우리는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요. 켄지는 제가 살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어요. 병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요.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예요.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켄지 씨가 너무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거든요. 해가 저물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쏟은 40년은 헛되지 않았어. 켄지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어요. 아들에게 버림받은 상처요. 그건 평생 지고 갈 거예요. 하지만 삶은 되찾았습니다. 제 삶을요.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켄지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켄지는 돌아갔고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새벽이 오면 햇살이 비칠 거예요. 따뜻한 햇살이요. 그 햇살 아래에서 저는 다시 걸을 거예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예요. 희망을 품고요. 여러분, 은혜는 잊히지 않습니다. 작은 선행이 40년 후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따뜻함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손길이 언젠가 여러분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효도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